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에게는 사실상 종무식이 있는 날이죠. 그렇죠. 저희가 31일까지 방송을 계속 송출을 하지만 그건 다 미리 녹음한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녹음하는 것은 오늘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연말에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와주시는 패널분들이 너무나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걸 빼고 넣기에는 좀 뭐해서 그냥 있었는데 프레이저님이 저희 방송을 아예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남겨놓으셨냐면요.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를 최근에 가장 선호하고 있고 섬유시장의 불편한 진실, 의료 및 제약시장의 불편한 진실도 흥미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나님이 소개해주신 스위스편, 솔직히 여행을 방송으로만 듣다 보니 공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 운동을 하다가 트와이스가 스위스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트와이스가 걸그룹이죠? 네. 아무튼 제나님이 소개해준 몇몇 곳이 방송에 나왔는데 제나님 설명해주신 곳이 저기였구나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무엇인가 보면서 방송을 듣는다면 이해하기 쉽고 제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제나님의 블로그를 방문해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본다면 더 좋겠지요. 의료시장의 불편한 진실도 잘 듣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도 몇몇 분들이 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느냐 등의 댓글도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모른다 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문 분야라고 해서 전문가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 그거는 하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는 취지 자체가 경제 뉴스를 연예 뉴스처럼 쉽게, 저희 취지도 이거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대단한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댓글을 또 다시 살펴보면요. 정호희 대표님의 알쓸신노,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컨텐츠가 더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다른 방송도 즐겁게 듣고 있으니 다른 게스트 분들께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불진 올해 최고의 방송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안 한 거를 대신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꼽은 것은요. 진보와 빈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9월 11일자 방송.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누면 배가 된다는 주제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10월 30일자 방송. 이렇게 두 개를 꼽아주셨네요. 네. 노동이나 이런 협동조합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혹시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떤 방송이 좋았나요? 올해의 최고의 방송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이 스트레이 울프님이 또 댓글을 다셨어요. 이분은 방향 전환을 유도를 하신 것 같은데 프레이저님이야말로 올해 최고의 청취자십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주 짧게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자 녹음을 하는 시간이 1시 15분이 막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순간에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하나 왔어요. 이렇게 봤더니 입금을 알리는 알람인데 예. 프레이저님이 또 후원을 지금 이 시간에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혹시 도청기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프레이저님이 저희 책상 밑에다 도청기를 다신 것 같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짜 이거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프레이저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또 이달에 저희 후원 계좌로 도와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강덕현님, 김민영님, 테리웁스님, 블루밍 컴퍼니님,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 그리고 저는 이분이 좀 신기한데 박나래 님이시거든요. 아니 그 유명한 박나래 님이 이 나래바를 운영하고 계신 그 박나래 님이신지
어허. 아니면 다른 분인데 같은 이름이신 건지 요 좀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예. 박나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재영님, 겉보리님, 아하. 그리고 김태균님, 그리고 선관성님, 노을빛님, 정신희님. 아하. 예. 아니 고맙게도 후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거 저희가 눈물 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또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후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이런 큰 응원만큼이나 또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죠. 가족들에게도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찬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받은 한 공익제보자가 남긴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아름다운 재단과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너무나 진짜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본의 아니게 한 2% 정도 슈퍼맨 근처에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애청자님들도 다 진짜 멋진 슈퍼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도 아름다운 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콜이죠.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뭐냐면요. 직장을 급하게 관두게 되시는 분들 벌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실업급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실업급여가 너무 적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부터요 실업급여가 올라간대요. 예. 얼마가 올라가느냐?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였는데요 6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지급 기간도요 30일 연장이 된대요. 이게 6개월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 7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사내재해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개정안은요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참 좋겠지만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요거의 50%를 원래 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10%포인트 상향시켜가지고요 60%로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높아진 퍼센테이지는요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관련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1995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가 계속 똑같았대. 무려 23년 동안이나 물가는 엄청 떴겠지만 실업급여는 제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23년 만에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기간도 한 달 연장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원래는 90일에서 240일간 나왔었는데 이제는요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요 30에서 49세와 마찬가지로요 120일에서 240일로 늘렸다고 해요. 그쵸. 이거 이렇게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만 30이 되기도 전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혜택을 못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저는 만 30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2번 받았거든요. 다행이죠. 전 6개월 꼬박 채워가지고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석 달인가 밖에 못 받았어요. 만 30세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참 굴곡진 인생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실업급여 이 수급 요건도 개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에는요. 수급 요건을요. 실직 18개월 이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이었는데요. 24개월 내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편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비원, 청소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되게 많잖아요. 65세
은퇴 이전 동일 직장에서 근무했으면 사업주가 바뀌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대요. 아니 근데 기존에는 사업주가 바뀌면 안 줬었나 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방향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요, 이 같은 내용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 및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서요,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요, 기존 1.3%에서 1.6%, 0.3%포인트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요, 연간 평균 41,000원, 사업주는요 42만 8천원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실업급여 혜택이 늘어나니까 이 정도 부담은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튼요, 저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요 놀랬던 게 실업급여가 도입된 지 23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었다. 그동안 뭐 했던 건가 참 궁금해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아닐까요? 실업? 나와는 관련 없는 분야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요, 이것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 그리고 65세 이상 이런 분들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요번에 좀 개편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사람이 먼저다. 이걸 공약으로 내놓고 당선되신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기쁨도 있습니다. 그렇죠. 식품의약안전처가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 들어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네요. 무해하다고요? 무해한 수준. 무해하다가 아니라 무해한 수준. 이건 뭔 얘기예요? 말장난이죠. 식품의약안전처는 28일 생리대에 존재하는 아세톤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74종에 대해 유해평가를 실시해봤더니 검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면서 2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허. 생리대가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84종 가운데 생식 독성, 발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에틸벤젠, 스타이렌 등의 10종에 대한 1차 조사를 우선 했고요. 지난 9월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어허. 유해평가 대상은 2014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됐거나 수입 또는 직구를 통해 들어온 생리대와 팬티라이너 총 666개 제품이네요. 2차 평가 결과 브로모벤젠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24종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50종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양이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니 미미한 양이지만 이게 진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가는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요? 네, 검출된 이 유기화합물 50종 중에 전 세계적으로 독성 연구 자료도 없어 독성 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도데칸과 같은 7종을 제외한 43종에 대한 유해평가 결과 전 제품이 1 이상의 안전력을 확보했다. 안전력이 뭔가요? 안전력이요, 이 유기화합물이 인체에 흡수되는 양과 인체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을 비교한 것인데 1 이상일 때 안전하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어허. 아무튼 독성 참고치를 구할 수 없는 7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아직 안전력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야하.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말씀드릴 때도 무해한 수준, 이 수준이라는 단어에 유의를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아니 기저귀에 대해서도 유해성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시중에서 팔리는 370개 품목에 대해서 생식 독성, 발암성이 높은 유기화합물 10종을 조사한 결과 검출량 역시 미미했다고 전했어요. 와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리대와 탐폰 13개 품목에 대해 농약 14종,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3종, 고분자 흡수체, 분해산물 유해평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허허. 식약처는요, 국민이 안심하고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력해 건강영양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생리대 함유 가능성이 있는 프탈레이트, 다이옥신 등에 대해서도 내년에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프탈레이트,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올해는 조사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스타워즈도 아니고 뭐 해마다 뭘 추가를 해 자꾸. 스타워즈가 매년 나오기로 했죠? 그죠. 갑자기 스타워즈가 확 들어와가지고 뭔 얘기인가 궁금했어요.
다음 소식은요. 우리나라 고용률 얘긴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이요. 66.1%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봤더니만요. OECD 회원국이 35개국이잖아요. 이 중에 21번째, 한 중하위 정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 내용은요.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7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이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임금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 이건 어떻게 됐나,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2015년에 2071시간이래요. 그래서 OECD 28개국 중 두 번째로 길었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노동소득 분배율, 이거는요. 2015년에 63.2%, OECD 31개국 중 23번째였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0.8%포인트가 증가해서요. 64%를 기록했지만 순위는 많이 높아지지 않았겠죠. 생산 가능 인구 전망, 이거는 청년층, 중년층에 이어 향후 장년층과 노년층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해요.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 청년층, 보통 15세에서 29세 인구를 얘기하거든요. 이 인구층이요. 1990년, 중년층은 30에서 49세를 얘기하는데 2008년 이때를 정점으로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년층 50에서 64세를 의미하죠. 이 장년층은요. 2024년 얼마 안 남았죠. 노년층은 65세 이상인데 이 노년층은 2049년 이때를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될 것이다. 책자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당겨질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성별로는요. 여성의 생산 가능 인구가요. 남성보다 많다고 해요.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청년층의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대요. 여성 취업자 수와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서 낮지만요. 최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50세 이상 장년과 노인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2003년을 지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에 취업자 수는요.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대요. 요 통계 자료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가시죠? 고용률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가 않고 있고 연간 근로시간은 계속 최장 근로 자랑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공공일자리 늘리자, 그리고 근로시간 줄이자,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도 보니까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공공일자리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붐을 일으켜야 합니다. 기업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각종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부를 했다는 거죠. 일단 소방관부터 많이 뽑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일자리는 국민들이 달라진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입니다. 내년에 19조 2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기관 채용 2만 3천 명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해 일자리 창출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 PD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소방관부터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못 뽑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표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앞에서도 저희가 일자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서울경제에서 오늘 재미난 기사를 썼더라고요. 월요병도 있게 만드는 회사의 비밀, 이런 제목의 기사예요. 아니, 월요병도 있게 만드는 회사가 있을까요 과연? 당연히 우리나라 회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인가 봤더니만요. 세계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알고 계시죠? 킥스타터. 예, 킥스타터가 월요병도 있게 만드는 회사라고 해요. 이 킥스타터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수의 펀딩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곳이잖아요. 클라우드 펀딩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의 와디즈랑 비슷한 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킥스타터는요.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2009년 4월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때 35달러 아주 소소한 펀딩을 성과로 내서 세상에 데뷔했다고 해요. 클라우드 펀딩의 역사가 킥스타터의 역사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특히 킥스타터 플랫폼을 통해서 스마트워치의 원조격인 페블워치, 이게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페블워치는 킥스타터에 3번 펀딩을 진행했는데 총 4천만 달러 이상 모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 페블워치가 이렇게 곽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야 애플,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우리도 그러면 스마트워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가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아마 이 페블워치 만든 분들은
전격 제트 작전을 다시 보면서 뺏겼을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요, 킥스타터를 통해서요, 100만 달러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 이상의 펀딩을 성공한 프로젝트가 벌써 27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낸 회사, 이 킥스타터는 기존 회사와 두 가지 점에서 다르대요. 이 서울경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일단 성공하는 프로젝트만큼이나 실패하는 프로젝트를 중요시하고 있대요. 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킥스타터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14만 6천 개의 프로젝트가 성공해서요 34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7천억 원이죠. 이렇게 끌어모았지만 실패한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도 이 킥스타터는 꼼꼼하게 정리한다고 합니다. 실패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만요, 놀랍게도요 성공한 프로젝트의 2배에 가까워요. 24만 4천여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대. 아, 역시 자금을 아예 조달하지 못한 프로젝트, 모금액이 거의 빵에 가까운 프로젝트도요, 예. 20%에 달했다고 합니다. 숫자로 봤더니만 5만 3천여 건. 아, 이건 심한데요? 가족이나 친구는 1달러씩은 해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킥스타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신조가 아예 회사 내에 적혀져 있대요. 그래서 이런 성공의 2배가 넘는 실패 프로젝트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도 하고 있대요. 매년 킥스타터 펀딩에 실패한 아이디어 톱10, 이것도 발표를 하고 있대요. 이게 노벨상 말고 이그노벨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상한 노벨상, 이런 거 발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재밌겠네요. 예, 요런 점이 다르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대요. 뭐냐? 사무실이 다르다는 겁니다. 킥스타터만의 오피스의 원칙이 따로 있대요. 원칙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책상에서 벗어나라. 서울경제 기자가 직접 이 킥스타터 본사를 방문해 봤더니만요, 예. 한창 업무 시간이지만 제자리에 앉아있는 직원이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왜 이럴까? 아무튼 이 본사 건물도 되게 재밌습니다. 과거 연필 공장이었대요. 여기를 개조해가지고 4층짜리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이 과거의 연필 공장이니까요 숨을 곳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짱 박힐 곳이 많다는 거죠. 직원들은요 각자 주방이나 옥상 해먹, 아니면 발코니, 도서관, 이런 데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왜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책상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킥스타터 직원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하루 종일 제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기분에 따라 절반은 야외에서, 절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일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저희는 모두 각자가 좋아하는 아지트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겠어요? 각자가 짱 박힐 곳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하다가 머리 아프면 자기가 짱 박혀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진짜 놀라운 아이디어가 펑펑 솟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나가면서 남들이 하는 거 슬쩍슬쩍 보면은 또 의외로 연관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2번째 원칙이랑도 연결된대요. 킥스타터는요 성격이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니만큼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검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펀딩 결과를 내기까지 외부 고객, 내부 고객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미팅을 잡는다는 개념이 따로 없대요. 그러면 소통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부의 직원들한테는요 그냥 찾아간대요. 미팅 약속 따로 안 잡는다는 거예요. 킥스타터의 프로젝트 매니저인 마이클 스튜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연스럽게 일하는 동선에서 동료와 소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업무도 유기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벽이 사라진다. 업무를 하다가 뜻이 맞는 동료와 킥스타터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도 너무나 흔하다. 그렇죠.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따로 시간 약속을 하지 않고 수시로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에서도 야 우리 이런 프로젝트 한번 같이 해볼까? 바로 거기서 프로젝트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미팅을 하지 않고 헌팅을 한다. 그러니까요. 또 3번째 원칙은요, 게임, 영화, 상품,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킥스타터 직원들은요 단순하게 크리에이터와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직원들 자체가 크리에이터가 될 것을 요구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요구를 받는 게 압박받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직원들은요 오히려 이걸 즐긴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프로젝트 매니저인 데이얼 무어는 이렇게 설명한대요. 직원들은요 킥스타터에서 일하기 전에 이미 킥스타터의 빅팬이었다고 합니다. 킥스타터가 하는 일을 이미 마음부터 지지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스스로가 크리에이터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와.
아니 저희도 나중에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제3의 멤버를 뽑을 때 저희의 빅팬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빅팬이요? 그렇죠.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내용 들어보면 이게 과연 회사가 운영이 될까?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면 이게 조직의 규율 같은 거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킥스타터는요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9년에요 158만 달러의 펀딩 금액을 성공한 이후 지난해까지요 5억 8천만 달러 무려 366배나 성장을 했대요. 그런데 또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초대 창업자 겸 CEO인 얀시 스트리클러는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더 큰 성장을 위해 회사 CEO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야. 킥스타터 문화를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새로운 CEO를 찾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이런 회사 진짜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안 클 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경제 기자는요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킥스타터의 오피스 그리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기업에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요 한 건축학과 교수한테 킥스타터 기업 문화 그리고 오피스 문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만요 이런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첨단 기술과 브레인스토밍, 멀티태스킹 또는 교육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영 성과 향상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공간 디자인에 달려있다. 벽으로 직원들 나누지 않고 자유롭게 진짜 소통하면서 아무데나 짱 박혀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런 진짜 몸 안에 내재돼 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펑펑 쏟아져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한 거죠. 이 PD님은 그런 사무실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사무실 좋죠. 막혀있는 거 좋아하잖아. 막혀있으면서 짱 박힐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좀 집중하기가 편해지거든요. 뭐 하려고? 짱 박혀서. 짱 박혀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왠지 몰래 막걸리 먹을 것 같은데. 막걸리 먹으면서 아이디어가 술술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아닙니까? 꼭 말 되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사내재해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개정안은요, 이게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참 좋겠지만 조금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 요거의 50%를 원래 줬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얘기대로 10%포인트 상향시켜가지고요 60%로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높아진 퍼센테이지는요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관련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게 우리나라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네. 1995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실업급여가 계속 똑같았대. 무려 23년 동안이나. 23년 동안이나 물가는 엄청 떴겠지만 실업급여는 제자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23년 만에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기간도 한 달 연장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원래는 90일에서 240일간 나왔었는데 이제는요 120일에서 270일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미만 실직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기간도요 30에서 49세와 마찬가지로요 120일에서 240일로 늘렸다고 해요. 그쵸. 이거 이렇게 진작에 됐었어야 되는데 제가 만 30이 되기도 전에 회사가 망해가지고 혜택을 못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저는 만 30세 이후에 실업급여를 2번 받았거든요. 다행이죠. 전 6개월 꼬박 채워가지고 받았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석 달인가 밖에 못 받았어요. 만 30세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참 굴곡진 인생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 15시간 미만 불편한 진실도 잘 듣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에도 몇몇 분들이 의사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느냐 뭐 등의 댓글도 있던데 제가 생각하는 전문가는 자신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야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모른다라고 대답하고 자신의 전문 분야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문 분야라고 해서 전문가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하면 그거는 하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내보내는 취지 자체가 경제 뉴스를 연예 뉴스처럼 쉽게, 저희 취지도 이거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가 대단한 경제 전문가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댓글을 또 다시 살펴보면요. 정호희 대표님의 알쓸신노 노동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컨텐츠가 더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다른 방송도 즐겁게 듣고 있으니 다른 게스트 분들께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불진 올해 최고의 방송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안 한 거를 대신해 주셨어요. 일단 첫 번째 꼽은 것은요. 진보와 빈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9월 11일자 방송.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누면 배가 된다는 주제로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10월 30일자 방송. 이렇게 두 개를 꼽아주셨네요. 네. 노동이나 이런 협동조합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혹시 다른 청취자분들은 어떤 방송이 좋았나요? 올해의 최고의 방송 한번 뽑아볼까요?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거든요. 예. 그러자마자 이 스트레이 울프님이 또 댓글을 다셨어요. 이분은 방향 전환을 유도를 하신 것 같은데 프레이저님이야말로 올해 최고의 청취자십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주 짧게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희가 지금 오늘자 녹음을 하는 시간이 1시 15분이 막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순간에 제 핸드폰으로 알람이 하나 왔어요. 이렇게 봤더니 입금을 알리는 알람인데 예. 프레이저님이 또 후원을 지금 이 시간에 해주셨어요. 아이고. 이거 혹시 도청기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요. 프레이저님이 저희 책상 밑에다 도청기를 다신 것 같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진짜 이거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프레이저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또 이달에 저희 후원 계좌로 도와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강덕현님, 김민영님, 테리웁스님, 블루밍 컴퍼니님,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 그리고 저는 이분이 좀 신기한데 박나래님이시거든요. 아니 그 유명한 박나래님이 이 나래바를 운영하고 계신 그 박나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인데 같은 이름이신 건지 요즘 가능하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예. 박나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재영님, 겉보리님, 아하. 그리고 김태균님, 그리고 선관성님, 노을빛님, 정신희님. 아하. 예. 아니 고맙게도 후원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는 거 저희가 눈물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또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후원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희들한테 보내주신 이런 큰 응원만큼이나 또 응원이 필요한 곳이 있죠. 가족들에게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에게는 사실상 종무식이 있는 날이죠. 그렇죠. 저희가 31일까지 방송을 계속 송출을 하지만 그건 다 미리 녹음한 거고요. 그렇죠. 실제로 녹음하는 것은 오늘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연말에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에 나와주시는 패널분들이 너무나 진짜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걸 빼고 넣기에는 좀 뭐해서 그냥 있었는데 프레이저님이 저희 방송을 아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라고 남겨놓으셨냐면요.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을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최근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를 최근에 가장 선호하고 있고 섬유시장의 불편한 진실, 의료 및 제약시장의 불편한 진실도
흥미롭게 잘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나님이 소개해주신 스위스편, 솔직히 여행을 방송으로만 듣다 보니 공감이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며칠 전 운동을 하다가 트와이스가 스위스 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트와이스가 걸그룹이죠? 네. 아무튼 제나님이 소개해준 몇몇 곳이 방송에 나왔는데 제나님 설명해주신 곳이 저기였구나 알 수 있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무엇인가 보면서 방송을 듣는다면 이해하기 쉽고 제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제나님의 블로그를 방문해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본다면 더 좋겠지요. 의료시장의 완전한 지지를 받기 어려운 저의 선택에 대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찬사와 감사의 표현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존감을 회복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을 받은 한 공익제보자가 남긴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애청자 여러분도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아름다운 재단과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너무나 진짜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본의 아니게 한 2% 정도 슈퍼맨 근처에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애청자님들도 다 진짜 멋진 슈퍼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에도 아름다운 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 저희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라면 언제든지 콜이죠. 그럼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뭐냐면요, 직장을 급하게 관두게 되시는 분들 벌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실업급여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실업급여가 너무 적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내년 7월부터요 실업급여가 올라간대요. 예. 얼마가 올라가느냐, 직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였는데요 6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지급 기간도요 30일 연장이 된대요. 이게 6개월까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럼 7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과